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계획들죠. 특히 관심을 받는 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적지 않은데요.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현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습니다. 환영 행사 대신 분노와 욕설이 쏟아졌고요. 경호까지 삼엄했습니다. 이제 진짜 과제는 축구협회에 대한 뼈를 깎는 조사와 전면적인 쇄신일 겁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사퇴의 뜻을 밝힌 홍명보 전 감독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몰려온 팬들은 고함을 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홍명보 감독 재선임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과 SK는 각각 2천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과 용인, 충북 청주 등에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호남에 신규 반도체 팹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에 출소합니다. 오는 11월에 만기 출소지만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개월가량 잃은 가석방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시차를 두고 입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상하기로는 분위기가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축구대표팀의 귀국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탄 항공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시각은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예정 도착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 55분쯤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로 조기 퇴진입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회견에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0분쯤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홍 전 감독과 시차를 두고 조금 늦게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비난은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네, 홍 전 감독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또 글도 올라와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공항이 정돈된 모습이지만 1시간 전만 해도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공항을 빠져나간 이후 경찰 기동대도 모두 철수했는데요. 자정이 넘어서면서 모여든 팬 100여 명이 정몽규 회장이 나갈 때까지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면서 홍명보 나가를 외쳤는데요. 홍 전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가 차를 타는 순간까지 고함을 치거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묻고 싶어서 공항에 나왔다면서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봉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움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엿이나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은 공식 귀국 행사가 잡히지 않으면서 이 돌발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지난 2002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도 탈락하면서 피파 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피파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558.72점으로 7계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순인데요.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결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인데요.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릭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우리 축구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행정, 내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어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요.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원 규모 미래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팹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붙이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과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면적이 8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롯해 광주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 지원 등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로 이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 전략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구상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 미래 핵심 기지가 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피지컬 AI 성과마저 영남권의 가로채일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 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은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투자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에 섰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내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회담은 열리지 않을 거라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호르무즈 항로 이외에 상선이 통과할 경우 차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후속 협상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내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전 백악관에서도 내일 회담이 있을 거라면서 어쩌면 중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Very well, there'll be a meeting on that tomorrow in Doha, and to go into Qatar. But we're doing very well on that front. But the meeting in Doha is going to be perhaps important, perhaps not. We're going to find out.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카타르에서 실무회담은 물론 고위급 회담도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Special Envoy Witkoff and Jared Kushner will be flying to Doha for high-level meetings this week as we continue to discus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sidelines of those high-level talks will be the technical talks. 레빗 대변인은 다만 내일 이란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주 열릴 거라고 밝혀 이 회담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내일 회담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이란이 지정한 호르무즈 항로를 벗어나면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과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시작은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사안들이 이행돼야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다만 양해각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할 거라면서 미국 대표단의 방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또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 차단에 나설 거라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도 오직 이란만 수행할 수 있다며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ما به هیچ کشوری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در این فرآیند مینزدایی در تنگه هرمز دخالتی بکنه. نه فرانسه و حتی در واقع در این مرحله که قرار داریم در این مرحله موقتی 또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오만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며칠 안에 논의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관리 방안을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 지역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레바논을 방문한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을 만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국경까지 레바논 정규군을 배치해서 통제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 기본 평화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주둔한 레바논 남부 지역 두 곳의 통제권을 레바논 정부군에 넘겨서 통제권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레바논과의 기본 합의안이 평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의 위협이 중동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ran's desire to become a nuclear threshold state is a tangible threat to Israel, and Iran's audacity to dictate the future of Lebanon undermines the possibility of moving towards peace.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 남부 지역 두 곳 외에 추가적인 병력 철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기본 합의한 서명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을 공격했고 또 헤즈볼라도 합의안은 주권을 포기하는 거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섰고요. 실종자는 비공식으로 8만 명이나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진이 5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폭우까지 예보됐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어났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또 5,034명이 다쳤으며 이번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이재민 등 피해 주민은 총 15,866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엔은 최소 2,500개 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완전히 붕괴됐다면서 시신 수습용 포대 10,000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27개국에서 40개가 넘는 탐색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에 지원을 조율하는 플랫폼인 국제 탐색 구조 자문단을 통해 2,000명이 넘는 구조대원과 160여 마리의 구조견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어제 하루에만 잔해 속에서 7명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다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had 500 aftershocks, and the latest was this morning, so you can understand that we keep on operating in a high-risk environment. 네, 여진이 이어지는데 폭우까지 예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함께 긴급 의료 지원과 신속한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 자원, 그리고 식수, 위생, 모든 구호 물품의 보관뿐만 아니라 이 배급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류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곧 폭우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 주의 경우에 지난 1999년에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양이 불과 사흘 동안 몰려서 쏟아지면서 5만 명 이상이 숨지는 대홍수의 비극을 겪었기에 그 공포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비바람 속에서 흙더미를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전면 지연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 무너진 잔해가 빗물을 머금고 내려앉는 2차 붕괴 위험과 산사태 우려까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mergency shelter. There is a tropical wave that is expected in the next hours to reach Venezuela, and this will bring heavy rains. You can imagine what this means for the displaced. 상황이 다급해지다 보니 라과이라주의 번화한 관광지였던 카라바에다의 골프장은 수백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카라바에다에 마련된 이 대피소는 현재 침구류와 판자 바닥이 깔린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찼는데요.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기어다니는 벌레들 사이에서 어렵사리 잠을 청해야 하고 음식을 요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생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구호와 포고 그리고 여진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체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근처에서 연습용 수류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기폭 장치가 제거돼 폭발 위험은 없는 연습용 수류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류탄을 제거하고 수거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2021년 7월 대선 경선 당시의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구속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꼽히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측근 3인방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천지는 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에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음주 측정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쓰고 소속사 직원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엔 음주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기간 공영방송 등 지상파 출연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인 공연을 여는 등 영리 활동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출소를 2달 앞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지 않는 봄은 없다며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장 대중의 다친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월을 앞두고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4.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중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에 또다시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부산 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많게는 5도가량 웃돌며 덥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33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사퇴의 뜻을 밝힌 홍명보 전 감독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몰려온 팬들은 고함을 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홍명보 감독 재선임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고 AI 센터 등 1,500조 원 규모의 미래산업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과 SK는 각각 2천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과 용인, 충북 청주 등에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호남에 신규 반도체 팹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식이죠. 정부가 곧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단일 거점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경기 평택과 용인은 물론 영호남과 충청 지역에 모두 2천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먼저 호남에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모두 4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에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남에는 삼성 SDS 주도로 해남 솔라시도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SK그룹도 용인에서 청주, 서남권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산 벨트를 조성하고 전국의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SK그룹은 먼저 용인과 청주, 서남권을 잇는 AI 메모리 생산 벨트를 만들어 모두 1,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는 완공 일정을 12년 앞당겨 오는 2033년까지 4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서남권의 차세대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신규 반도체 산업 후보지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알짜배기 산업이 호남에 집중되면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호남으로 결정되자 다른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땅을 3.3제곱미터당 1,000원에 내주겠다는 파격적 제한까지 내걸었던 경북 구미에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좋은 일자리, 또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이 여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집중된 만큼 정치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역을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은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인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충청권에서도 호남은 최적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정부가 기업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계획 하에 내가 전남으로 뭘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지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서 적지가 아닌 그런 전남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고 경기에서는 용인 등의 기존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비수도권 입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합니다.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공론화를 또 주장을 해서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려고 했던 거죠. 왜 용인에는 공론화 주장을 하고 호남에 대한 신규 투자는 공론화하자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집중 해소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선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여야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악질적인 흑색 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질적인 발목 잡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전망을 직권남용이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한 것을 두고 관치 개입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기업의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응원을 나온 인파로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997년 출범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지난 30년 동안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충격적인 32강 탈락에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하자 붉은 악마도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라진 날이란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에게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한 겁니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과거의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팬들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항상 선수들이 탓을 하고 자신의 전술의 부재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홍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팬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포함해 대한민국 축구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협회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붉은 악마는 항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서 조롱과 풍자가 섞인 홍명보 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독 개인으로까지 분노가 표출된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한국인 사시는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을 거 2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희 코칭 스태프.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2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선 계파 갈등을 넘어 누가 당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적자인지를 놓고도 당권 주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갔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퀴즈를 자처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적통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과거 비슷한 의혹 제기에도 언급을 자제하던 정 전 대표. 이번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100%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이 서글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하시겠죠. 제 앞에서 백원우 의원이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종이 뭉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은 원치 않은 재건축으로 규정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도 집안 싸움은 확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세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지나치다. 내란 세력의 이익인 파묘는 부적절하다 등 날선 목소리와 함께 이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친청계는 범민주 진영 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강한 보안 사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이 검찰개혁 지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돌렸습니다.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노선 투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였단 반론도 있지만 이 분열상은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당 상황도 살펴보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사퇴 요구가 또 반복됐지만 장 대표는 징계 으름장을 앞세워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 또다시 불거진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이번에는 장 대표의 앞선 발언이 시비가 됐습니다. 징계 관련 언급을 하며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헛웃음으로 시작해 아전인수란 발언이란 비판, 본인이나 사퇴하라는 고성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을 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는데 장동혁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로 의견을 모아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징계 언급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해명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나왔는데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당직자로부터 받은 징계 대상자 실명 언급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활동을 멈췄던 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성적을 고리로 한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버티기에서 굳히기로 들어간 기류입니다. 본격적인 징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 전과 같은 내홍 블랙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다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표류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27일째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고 동시에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만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면피용이 안 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아가 잠실 개표소 집회에 참여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재선거 카드를 또 외쳤습니다.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관위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선관위 개혁은 한 목소리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원구성을 매듭 짓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울종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사유화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회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팩스로 통보했다며 민주당 강성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국회의장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비상대기령을 내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에서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섰습니다. 산업계 곳곳에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기로에 놓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배해야 할 시간, 카카오 본사 앞이 한산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 노조가 로그아웃데이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창사일의 첫 부분 파업 이후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휴가 제도 등을 활용해 근무를 거부한 겁니다. 누군가의 보상차별은 곧 우리의 보상차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등 5개 법인 임직원의 3분의 1, 2,1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사 측은 본사 기준 800명 정도, 대략 20%만 파업을 위해 연차를 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조 주장의 핵심은 기존 주식 보상 제도와 함께 영업이익의 13%에서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이른바 N% 성과급 합의 이후 비슷한 요구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장 기준 국내 최대 노조가 있는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파업 기로에 놓였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인상과 더불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최근 합법적 쟁의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과반 이상의 파업 찬성을 얻어낸 데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파업 규모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6시간 파업으로 대략 3천억 원 수준의 손실을 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대미관세 부담에 중국의 전기차 공세 등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브랜드 가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기업에 상당한 이제 피해와 동시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결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성과급 이슈가 파업으로 번지는 것은 좀 자제하고. 여기에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며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거 매도의 영향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40원대 중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전장보다 4.56% 오른 96.94에 마감해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달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소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인천국제공항에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를 자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30일 양측이 회담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란은 향후 며칠간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동결 자금에 대해서도 이란은 일부가 반환될 거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해제됐다는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회담을 재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실무회담으로 계획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 이후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회담 시기를 이번 주로 열어둬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있지 않았습니다.
On the sidelines of those high-level talks will be the technical talks. So as far as we're concerned, we're holding up our end of the ceasefire. Violence will be met with violence. 이란 외무부는 석유 판매와 이란의 동결 자산 등 양해각서의 여러 조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 자국 전문가 대표단이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며칠간 미국과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양국 대표단의 도하 방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만큼 양측 모두 확전은 자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카타르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120억 달러 중 60억 달러가 해제돼 국내로 반환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미국과 카타르 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핵 포기 압박에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에 따라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이란 내 강경파에서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이 파키스탄군의 밤샘 공습과 지상작전으로 민간인이 최소 36명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이번 작전이 최근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집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졌고 잔해 속에서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28일 밤 파키스탄군 전투기들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지대인 파크티아와 파크티카, 후나르주 등 3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첫 폭격 이후 주민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모여든 순간 두 번째 폭격이 가해지면서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 측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치안당국은 무고한 시민들을 겨냥한 파키스탄 군사정권의 잔혹한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작전이 최근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국경 내에 숨어있는 테러 조직의 안전가옥을 정밀 타격해 무장대원 29명을 사살하고 무기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도 무력 충돌을 빚었던 두 나라의 갈등이 이번 심야 공습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아프간 정권이 적절한 시기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국경지대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52,000선을 넘어섰고요. 5거래일 내리 하락했던 S&P 500과 나스닥도 기술주 강세에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중동의 긴장 완화에 주목했습니다. 주말 호르무즈 해협 무력 공방에도 미국이 모든 물리적인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면서 확전 자제 기류를 보인 게 호재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요청으로 카타르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협상 계획이 없다며 호르무즈 통제권을 거듭 강조한 건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레바논의 이스라엘 국경 군 배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인공지능 거품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BIS입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투자 쏠림의 취약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른바 빅테크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거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으로 코어위브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는 시기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매출을 올리는 구조인 셈입니다. BIS는 인공지능의 상업적인 성과가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꼽아봤습니다. 앞서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등 공신이 바로 이 알파벳이었습니다. 통신사 버라이즌이 빠진 자리에 알파벳이 들어간 영향이었는데요. 간밤 주가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시장에는 다우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우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주가가 맥을 못 춘다는 속설인데요. 호재가 반영될 대로 반영된 결과가 다우의 편입이니까 편입 뒤로는 더 오르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징크스를 넘어서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흐름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 22.9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최고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폭염특보는 오늘 그 밖에 중부 곳곳으로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9도, 광주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에 또다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텐데 이 비가 올여름 장마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에 온열 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